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같이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에다 HBM을 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오히려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가 그걸 제일 바랄 거예요. 엔비디아 하면 참 제가 사실은 이제 웅달짝방에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웅달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190불이었나 200불이었나 그때 제가 엔비디아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엔비디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거의 뭐 그때 치면은 5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투자를 할 때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전 그때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어닝 발표하고 나서 최근에 근데 미국 기업들 컨셉을 좀 보면은 이번 분기에 발표된 실적이 잘 나온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분기 때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가 과연 시장 예상치를 넘는지, 아니면 시장 예상치와 비슷한지, 아니면 시장 예상치가 떨어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오히려 이번 분기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도 근데 그래도 다음 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주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에 앞으로 분기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 젠슨 왕이 확실히 이분도 장사꾼인 게, CEO긴 하지만 장사꾼이잖아요. 자기 제품을 팔아야 되는. 근데 엔비디아가 가지 못하는 그 매출의 파이를 늘리고 싶어서, 팔로를 열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델 컴퓨터랑 이제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델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막 FBI 뭐 이런 경찰 뭐 이런 거 나오는 영화 보면은 다 델 컴퓨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IBM 아니면 델 거 써요. 그러니까 델 거를 쓰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국가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의 PC를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거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게 좀 의미가 굉장히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PC들 만드는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걸 쭉 보게 되면은 오히려 AI PC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보다 올 하반기에는 AI PC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고, 지금은 전체 PC의 한 10%만 생산하고 있는데 AI PC에 대한 어떤 이제 미래도 굉장히 밝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PC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PC를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많이 사줘야 돼요. 근데 기업들은 초반은 일단 지켜보거든요. 제품을 워낙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좀 지켜보는 그 시기가 있어서, 원래는 새로운 PC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소비자들이 먼저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먼저 이끌어가지고 쭉 이제 올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인증이 되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PC를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GPU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과연 AI PC에 엔비디아가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도 엔비디아의 새로운 어떤 매출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단순히 GPU만 팔아가지고 되는데, 물론 그때도 GPU만 파는 거겠죠. 근데 이미 델 컴퓨터와의 이런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델 컴퓨터에 이제 엔비디아 GPU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개의 이제 기업들이 그거를 AI PC 쪽으로 간다 했을 때, 어차피 미래는 AI인데 AI PC로 간다 했을 때 엔비디아를 포함해가지고 AMD라든지 이렇게 이제 GPU 만드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과연 안 좋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런 팹리스 기업들은 또 이제 실제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만들어줄 기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TSMC와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삼성전자든지 TSMC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반도체 이런 파운드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줄줄이 쫙 엮어가지고 좋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는 계속 좋을 것이다. 새로운 팔로가 열렸기 때문에. 예, 이 결론을 드리려고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HBM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HBM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뭐 저는 경쟁력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는 뭐 내부적인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HBM에 대해서 HBM3를 사실 유일하게 지금 엔비디아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의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 SK하이닉스도 테스트를 바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같이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에다 HBM을 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가 그걸 제일 바랄 거예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공급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제품을 다 만들어. 다 잘 만들어. 근데 우리가 딱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그 한 군데를 위해서 서로 싸우겠죠? 가격을 내리기 정말 속된 편으로 후려치겠죠?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으면서 싼 값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이제 부르는 값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 삼성전자가 들어와 준다? 그럼 당연히 삼성이랑 SK랑 둘이 경쟁 붙여가지고 더 싼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팹리스 기업이에요. 설계만 하는 기업이고 이거를 찍어주는 기업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번에 엔비디아의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다고 하지만 결국 테스트는 엔비디아가 한 게 아니고 TSMC가 한 거죠.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기업이 TSMC잖아요. 근데 TSMC는 지금 자기들이 유일하게 지금 이제 스탠더드로 삼을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 제품이어서 이번에 그 기준을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삼성 거를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HBM에 대한 기술력은 아직까지 삼성이 이제 SK보다 딸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TSMC 입장에서는 삼성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파운드리도 경쟁이고 다 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삼성의 HBM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야 그거 그 파운드리를 삼성이 또 받아오면 그죠? 이게 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앞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관심을 좀 계속 가질 필요는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달라요. 이 컨셉이 다르죠. 투자하실 때 이제 완전 난 반도체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삼성은 다 팔잖아요. 다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MSCI나 이런 게 리밸런싱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오히려 SK하이닉스는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으로부터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 주가를 밀어버리면 우리나라 지수 조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같은 성상에 놓고 이제 삼성은 왜 이렇게 못 가라고 하기에는 삼성은 자기 회사의 어떤 이제 이런 펀더멘탈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못 가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대변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 삼성이 그만큼 이제 HBM AI 시장에 좀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갔다. 우린 진짜 정말 이거는 진중하게 다가갔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결국은 저는 경견 사장이 이제 교체가 되길래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 내에서 누군가 이걸 책임질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게 경견 사장이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그 테스트 통과 못한 거는 이제 경견 사장 잘못은 아니죠. 그죠? 테스트라고 하는 건 원래 삼성도 파운드리도 그렇지만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테스트 못했다 해가지고 좀 이제 책임지고 이제 물러나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주가 방어 차원에서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는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삼성도 이제 HBM 쪽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 HBM도 D램을 쌓는 거잖아요. 쌓아서 만든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D램 쪽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고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술력이 없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2019년도에 사업을 접은 이유가 가성비가 떨어져서 사실 삼성이 접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성비가 떨어져도 이제 SK 하이닉스는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기술력으로 이걸 커버를 해버린 거고 삼성은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했는데 뒤늦게 들어간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경영적 판단이 좀 아쉽긴 해요. 조금. 그래도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HBM 우리가 항상 보면 HBM 최신판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최신판은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HBM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전부 다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한 50%에서 한 55%, 삼성전자가 한 4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HBM을 봤을 때는 삼성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신 거에선 벌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전 세대를 봤을 때는 50한 5 정도에 44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11%포인트라서 차이가 좀 있긴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점유율 차이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점점점 줄여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분석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존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인가 데이터 센터 600 몇십 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전을 50기를 지어야지 나오는 용량이 그 정도 데이터 센터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들어가는 전력 용량이 6배인가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화력 발전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이제 하시던 분들이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이제 도산했죠. 이게 다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뚝딱 해서 당장 내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빌드업하는 시간이 되게 연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걔네들이 전력을 많이 가져온다 했을 때 전기비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또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단기 순이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전기 생산량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풍력 커버 못할 거예요. 화력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친환경으로 왔을 때 원전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저는 원전을 빨리빨리 좀 늘려야 되는데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전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력기기나 전선 관련주 최근에 보니까 전력과 전선 관련 기기가 올해 우리나라 1분기 때 코스피 상승률 탑 5 중에 3개가 다 그쪽 라인이 있더라고요. 이걸 탑 10으로 들리면 6개입니다. 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올라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업종이 발생하면 증권사들이 ETF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기업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하나 상품으로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팔죠. 근데 대표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 ETF 구성이 안 돼요. 그래도 또 이 전력이나 전선 관련 쪽이 대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장들이 흔들어 버리면 위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이쪽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이쪽 거의 태풍이 몰아치는 거의 나비 효과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전기 전력 쪽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접근하기엔 정말 쉽지가 않을 거다. 물론 AI바를 받아서 더 올라는 갈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감당이 되시는 분들만 전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좀 큼지막한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단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건설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 원전 관련주들이 보통 SMR이라고 하잖아요. 소형 원전기. 그거에 대한 기술도 우리나라 또 최고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기업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실적이 쌓이겠죠.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전은 위험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는 지역들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 패키지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유출 이런 게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이 AI라는 시장이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그만큼 전기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또 이런 센터로 이동할 때 이제 중간에 이제 전기가 그대로 잘 이동해야죠. 그래서 중간에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한동안은 좀 핫해질 수밖에 없을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많이 올라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정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큰 종목 위주로 하세요.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AI 바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전 첫 번째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왕이면 큰 종목 하십시오. 세 번째 변동성이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작은 종목 하셔도 되는데 투자 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실적이 또 실제로 나와야죠. 뭐뭐 관련주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 쪽에 관련해서 매출이 40% 50% 남아줘야지 뭐뭐 관련주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정도가 좀 갖춰진 기업들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1억을 5대5를 맞춰서 미국과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미국 4, 우리나라 6. 왜냐하면 미국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심상치 않습니다. MSCI가 올해 인도 시장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순 펀드 유입 금액이 아시아의 두 번째. 오히려 일본에서 이탈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급이 가는 쪽인데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을 일단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일본도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빌드업 해보면서 민관 합동 회의가 정말 몇십 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뭔가 보완하고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빌드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뭐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는지 간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투자 이 자산 증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 잘 진행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국내 주식 60%, 미국 주식 40%가 적절하다 보고 있고 미국 주식 40%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 괜찮고 AI 관련주 기업들 특히 M7으로 그냥 40%로 짜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사실은 M7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60%는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스플레이도 사셔야 된다 봐요. 결국은 이제 아무리 좋은 이런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한 10% 가지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